전국의 법을 모색한다. 예, 오늘은 임명진 목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박주선 의원이 결국 네. 탈당했습니다. 태풍이다, 미풍이다, 뭐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뭐 박주선 의원의 탈당은 이미 뭐 예견되어졌던 일인데, 물론 뭐 지금 새청년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더만요. 네. 뭐 천정배 의원 때보다도 좀 강도가 이제 센 비판을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좀 아픈 부분이겠죠. 박주선 의원의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막상 현실화되니까 탈당. 아프다. 뭐 박주선 의원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번 탈당 복당을 뭐 되풀이했습니다. 또 뭐 그 인생 그 여정도 보면 3번 감옥에 갔다가 3번 무죄를 받은 아주 불사조 같은 그런 정치인인데 아마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죠. 3번 구속되는 것도 힘들지만 3번 다 무죄로 나왔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근데 탈당 복당 이제 뭐 몇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박주선 의원의 이 탈당은요 다른 사람의 탈당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이해가 가는 그런 탈당. 그동안에 정치 행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 같고 이제 박주선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자기가 뭐 정당 하나를 만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 정당이 3개가 생기는 셈입니다.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그다음에 박준영 신당 이게 3개가 생기는데 저는 뭐 결국은 이게 합해질 거로 이제 보고요. 이 3개가 합해진다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과 합해진다는 게 아니고. 뭐 새 정당이 결국은 합할 수밖에 없죠. 뭐 독자 생존이라는 게 현재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2호 이제 탈당인데 2호, 3호가 계속 나올 거냐, 이게 미풍이냐, 아니면 이게 태풍이냐, 그거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문병호 의원도 10월, 11월 정도까지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여기서 더 이상 탈당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제2, 제3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여지는 거는 이번에 그 재신임 파동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미봉책이에요. 이게 좀 깔끔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재신임을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받았다고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러나 이걸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나큰 부분. 언젠가는 이게 지금 또 이게 분열의 가능성도 있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뭐 결국은 뭐 총선을 가까우고 그러니까 탈당하는 순서로 가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표라고 해서 그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표가 자택에서 최고위원들하고 만찬을 갖기로 했다 그러거든요. 사실 지금껏 없었던 일이라 그러는데요. 뭔가 하여튼 지금까지와는 다른 뭐 문재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는 확실히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 대표가 그동안에 보면은 많은 애를 썼죠.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리더십의 문제인데 이제 몫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거대 야당을 혼자 저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같이 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는 그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분수를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하는 거. 과거에 뭐 야당 보더라도요 절대로 혼자 안 했습니다. 다 같이 연합해서. 최고위원회라는 게 야당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치를 보면 여당은 최고위원회가 없어. 총재 있고 사무총장 있고 뭐 당 총재가 다 총장도 임명하고 다 그랬으니까. 근데 참 유일하게 그 우리나라 야당에 보면 최고위원회가 있었어요. 집단지도 체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당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다. 정세균 전 대표가 연석회의 이런 제안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형태로 지금의 최고위원 회의가 말씀하신 대로 집단지도 체제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으면 뭐 그럼요. 사실 그대로 가도 되는데 예. 이게 뭐 잘 작동이 안 돼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라면 뭔가 정세균 대표의 그런 제안이든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든 뭔가 좀 함께하는 모습을 빨리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정세균 대표는 당 대표를 해보신 분이거든요. 또 오랜 정치적인 경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야당의 생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같이 해야 되는 거다. 그 제안을 했는데 물론 이게 뭐 오늘 저녁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이번 그 재신임을 계기로 해서 정말 심기일전해서 자기가 뭔가를 그냥 애만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건 지혜를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야당을 끌고 가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뭐 이겼으니까 내가 뭐 그냥 고다 뭐 이게 아니라 이겼으니까 오히려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 뭐 이쯤 됐으니까 내가 다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한다 이런 넓은 아량과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저는 뭐 야당이 앞으로 잘 될 거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뭐 언젠가 또 한 번 또 가까운 장래에 또 이게 알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진다. 그런데 그 목사님 이게 싸우면서 큰다는 말 있잖아요. 이 지금 보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이 혁신을 놓고서도 서로 논쟁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두 사람 다 올라갔어요. 그게 뭐 의미 있는 지지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싸우면서 끝난 말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4% 정도 오른 걸 보면 이거는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치죠. 잘 모르겠으나 그래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 어린애들이네가 하는 얘기지 뭐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무슨 어린애입니까? 싸우면서 크게. 그거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건 아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역대 그 국회를 보면은요. 총선 선거를 앞에 두는 국정감사는 치열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밝혀야 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체제를 정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같은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이거 지금 증인 채택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뭐 당내 문제를 가지고 싸움한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제안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한다 하더라도 즉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당이 무슨 재신임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집안 싸움을 한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 많은 국민들이 아마 눈살을 찌푸리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재신임 문제는 일단락이 됐으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 갈 것이냐 이런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이 지어졌죠. 자, 그리고요. 이거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이 국회의원들이 아직 선거구 문제까지도 이게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얘기도 검토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국회의원 그 정수라든지 그 지역구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의원들과 직접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양당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치르느냐.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그 국회의원 정수라든지 선거구 개편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대표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문재인 대표하고 뭐 김무성 대표가 만나서 뭐 담판하면 된다. 저는 그건 그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이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타협이 되고 그건 잘못하다간 야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공정하게 뭐 선거구 획정위원회인가 민간들로 구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획정위원회. 거기에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에 지금 뭐 6번인가 이런 그 선거구 개편을 했는데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 국회의원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획정위원회가 안을 올리면 가부만 결정하고 손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입법기관이 국회니까 뭐 획정위원회가 올린 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을 보면 또 보는 거예요. 이미 획정위가 244에서 249 지역구 얘기를 꺼내자마자
비현실적인 아니다. 네. 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거든요. 네. 저는 이게 국회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당 대표고 누구 간에 네. 뭐 농촌 지역 출신이든지 누구든지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마라. 그냥 획정에다가 넘겨라 다시. 그래야 공정하다 최소한. 정개특위가 갖고 와서 뭐 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네. 그런 그렇고 이 저 오픈 프라이머리 말이에요. 네. 이 저 서청원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온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제3의 길을 찾자 이렇게 네. 제안을 했는데. 네. 제3의 길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뭐 확실치가 않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물 건너가는 분위기 같긴 한데 네. 근데 조금 전에 두 의원 얘기로는 아이 뭐 빅딜 가능성이 또 여전히 있다 그러고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 아닙니까? 예. 신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 뭐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뭐 자기들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그런 아마 선거 공천 제도인지 모르죠. 그러나 어떻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걸 무슨 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주느냐. 공천은 정당이 책임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정당이다. 정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책임 중에 하나가 아이고 이 공천이다 이거 공천.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다.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정말 공천을 국민들에게 준다 그러면 정당이 왜 필요한 거냐 그러면 이 정당의 기능이 약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20% 네. 컷오프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인적 청산, 인적 쇄신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게 제대로 하는 거다. 오히려 제대로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저는 행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희생될지는 또 그렇죠.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물리적으로도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었다 자꾸 그러니까. 네. 이게 나는 이 정치 생명 건다든지 자기 직을 걸어가지고 무슨 뭐가 안 되면은 뭐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선거 같은 거. 지난번 오세훈 그 서울시장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무상급식 문제 예. 가지고. 또 이번에 무슨 문재인 대표도 아니 뭐 그러면 물러나겠단 말이야. 예. 재신임한테 물러나겠다. 글쎄 굉장히 그건 뭐 아주 단호한 입장인 것 같고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그거는 아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 함부로 걸지 마라. 그렇죠. 근데 거기다 정치 생명을 겁니까?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도 그러고 뭐 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김무성 대표가 너무 여기다 목을 매지 말고 이게 공천권은 뭐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목을 매고 있는 이런 일인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공천권 놓고 이 문제 때문에 당이 갈라질 수도 있고 네.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뭐 그 원유철 의원이 예. 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뭐 이분이 좀 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상황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이 제3의 무슨 뭐 어제 그저께는 이제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은 말이에요. 조만간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서 국감이 끝난 직후에 의총을 열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할 생각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당론이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네. 근데 국감 끝나고 나서 이걸 계속 당론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당론은 변경을 할지를 의논해 보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출구를 지금 열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뭐 저는 그 뭐 비박, 친박 뭐 다 머리를 맞대고 해서 어떻게 해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가장 좋은 그 인재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당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었는데 원내 대표가 출구를 열어주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 당론이라는 게 무슨 뭐 연구불변의 당론이 있나요? 뭐, 뭐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바꾸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뭐 정치권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뭐 물 그르듯이 순리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
안 풀릴 문제가 됐습니까?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사람이 문제예요. 고집 부리고 뭐 교만하고 이제 그런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이 정치인들이 자질이 문제죠. 예. 네. 그 오늘 저 박근혜 대통령이 네. 예, 청와대에서 김대한 노사정위원장하고 노사대표, 노사정의 새 대표와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도 좋고 또 하여튼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예. 이 아직은 노사정 대타협이 국회의 입법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 대통령이 이렇게 노사정 대표들과 함께하는 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노사정이 대타협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노사정이 타협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일이고 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워요. 참 없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이 노동계에서 특별히 이제 반대가 많이 있거든요. 민주노총이라든지 일부에서 반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노총에서도 일부에서 반대한 거 우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중집에서 어쨌든 네. 어렵게 네. 통과가 됐죠. 또 이제 뭐 노사정 그러면은 어떻든 뭐 노동자가 약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속 조치가 남아 있고 입법 과정 중에서 오늘 이번에 뭐 대통령이 오늘 점심 같이 하셨는데 좀 특별히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잘 더 들어서 배려를 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후속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 특별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노동자 입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지금 자막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원윤철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더니 원윤철 대표가 갑자기 덕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이름에 원유철의 유자, 이종걸 원내대표의 종자, 이걸 합쳐서 유종의 미를 거둬봅시다라고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농담처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두 대표가 정말 이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두 대표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듭을 질 때 이번에 못 지으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다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정말 이게 시간도 걸리고 어려워지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어떻든 약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많이 대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목사님 생각입니다. 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사개혁에 대해서는 직접 또 참여도 하고 또 그 이전에도 사실은 노동운동에 쭉 관여도 해오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국회가 노사개혁을 매듭짓는데 제일 중요한 어떤 또는 현명한 어떤 지혜라고 하면 어떤 그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야 대표들이 지금 뭐 한국노총 뭐 더 말할 것도 참여를 했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내일부터 파업을 하겠다라고는 민주노총이라든지 사실은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노총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지 못한 안 한 그런 그 노동계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좀 잘 들어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라는 거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이 파업한다 그러는데 이러면 또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노사정 대타협의 분위기를 살린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충돌을 좀 피하는 이런 지혜. 지금 뭐 이제 파업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또 뭐 저걸 뭐 할 테면 하라 이렇게 내버려줘서도 안 되고요. 한번 대표를 불러서 그 국회에서 여론을 수렴해보고 의견을 수렴해보는 그런 절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이상으로 조언해 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